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크루트 취업학교, 오늘 한국철도공사 취업 전략에 대해서 강의를 하게 된 김세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제 2017년 본격적인 채용 시즌이 돌아왔는데요.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은 공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사기업 채용이 올해 상당히 많이 줄어들 겁니다. 근데 다행히도 공기업 채용이 늘어났죠. 작년에 비해서 2,000명 정도 늘린다고 합니다. 게다가 올해는 공기업이 11개가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기업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공기업이죠. 한국철도공사. 오늘 어떻게 하면 취업을 할 수 있을지 한번 기업 분석을 통해서 한번 그 합격 전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제가 말씀드릴 목차는 4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코레일은 어떤 회사인지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채용 공고, 어제나 오늘이나 지금 채용 공고를 직접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분량이 상당하죠. 그리고 그거를 보다 보면 헷갈리는 부분들도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만 제가 추려서 준비를 하는데 어려움이 없으시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직무 분석 중요하죠. 근데 이제 NCS가 도입되면서 이제 직무 분석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따가도 보시겠지만 채용 공고에 친절하게 직무 분석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채용 공고에 있는 직무 소개를 통해서 한번 직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네 번째, 가장 중요하죠. 합격 전략. 한국철도공사가 채용 전형 과정에서 서류 전형이라든가 뭐 필기, 면접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레일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은 한국철도공사보다도 코레일이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져 있죠. 여러분들도 지방에 가실 때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아마 예약을 많이 하실 텐데요. 거기도 지금 코레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코레일이라는 게 더 많이 쓰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본금 거의 10조에 육박하고 있고 매출액 2015년 기준으로 해서 5조 5,160억 원 했습니다. 상당히 규모가 큰 회사입니다. 그리고 준시장형 공기업, 제가 수자원공사 할 때 공기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업은 이렇게 크게 3개의 카테고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 한국철도공사는 지금 준시장형 공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잘 보시고 본인이 지원하는 공기업의 성격을 잘 하시고 지원을 하셔야 됩니다. 전혀 수익과 관계가 없는 회사에 지원 동기를 쓰면서 수익성을 얘기한다. 이거는 기업에 대한 조직이해 능력이 떨어진 걸로 평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의 성격을 잘 보시고, 그래서 준시장형 공기업이다. 그리고 본사는 대전에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 수 2016년 말 정규직 28,434명입니다. 여기에 무기계약직이라든가 그런 분들까지 합치면 3만 명이 넘는 거대 조직입니다. 그 다음에 코레일은 2005년 1월 1일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모든 공기업은 설립되기 이전에 법이 먼저 생기죠. 다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는 공기업이 있도록 한 법적 그런 기반이 먼저 만들어집니다. 그거에 의해서 공기업이 설립됩니다. 마찬가지로 코레일은 한국철도공사법, 홈페이지는 뭐 잘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에 코레일의 주요 영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사가 생기기 전에는 철도청에서 모든 업무를 주관을 하였죠. 그리고 나서 고속철도 개통된 게 2004년, 그 다음에
2007년도에 의미 있는 일이 있었죠. 남북철도 시험 운행. 그 다음에 그 코레일 설립된 것은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2005년 1월 1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부고속철도 2단계 개통, 전라선 KTX 운행 이런 것들이 주요 역사적인 사건이 되겠고, 그 이후로 지금 계속해서 ITX 청춘 많이 이용하고 계실 거예요. 부터 시작을 해서 2015년 경부고속선 도심구간 영업 개시까지 지금 많은 일들을 좀 해오고 있습니다. 회사를 먼저 보시려고 그러면 비전, 미션, 철학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지원 동기라든가 입사 후 포부, 그 다음에 내가 이 회사에 가서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지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보시면 미션, 사람, 세상, 미래와 함께하는 대한민국 철도, 그 다음에 비전은 국민 행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핵심가치 경영 방침, 전략 방향 이것도 한번 눈에 익혀두시고요. 이에 따라서 5년 후의 경영 목표까지 이렇게 5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걸 볼 때는 이런 내용도 중요하지만 여기는 지금 숫자들이 중요합니다. 이 숫자를 잘 눈에 익히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회사를 기업을 분석할 때 또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이 그 회사의 로고입니다. 로고 안에는 회사가 그 존재하기 위한 어떤 그 이유라든가 의미, 그 다음에 미션, 철학 이런 것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일단 지금 그 고속철도 운영을 주 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고속철도 운영, 그 다음에 지금 우리의 꿈이죠. 대륙철도 연결. 그래서 21세기 철도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로고 안에 이런 것들을 담았겠죠. 그래서 푸른 구, 여기에 보시면 파란색 구가 있는데 이건 지구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런 라인이 있죠. 구를 가로지르는 라인이 있는데 이것은 고속철도의 스피드와 첨단 기술력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세계를 힘차게 달리는 21세기 한국 철도의 이미지를 표현을 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코레일은 주요 사업이 이렇게 모두 6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자, 주축 사업은 여객 사업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KTX, ITX 새마을, 새마을 무궁화호, 그 다음에 누리로, 그 다음에 통근 열차, 관광 열차 상품 이런 것도 지금 운행 중이고, 그 다음에 중부 내륙 관광 전용 열차 이 영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DMZ 트레인, 뭐 S 트레인 이런 이름으로 지금 불리면서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광역철도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신 지하철이라든가 이런 그 사업이고,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지금 주목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여객 사업도 있지만 해외 사업입니다. 아직은 그렇게 그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포션은 크진 않지만 2017년도 지금 약 7개국 정도에서 지금 해외 사업을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에 잡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직접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생각보다 꽤 많죠. 19개국 38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404억 원의 수주를 지금 수주 실적을 거뒀습니다. 이 숫자도 굉장히 좀 중요하죠. 예. 그 다음에 최근에 뉴스를 보시면서 코레일이 그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슈를 찾으셔야 되는데 바로 이겁니다. 최근에 2월 16일이죠. 얼마 안 됐죠. 이런 신문기사가 나왔습니다. 철도 경쟁 시대. 뭘까요? 원래 철도는 국가가 그 독점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인데 이제 경쟁 시대가 열렸다고 합니다. 아마 지금 SR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수서역에서 출발하는 그런 그 고속철도 사업이 새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레일은 경쟁을 해야 됩니다. SR과. 그러다 보니까
승차권 예매제도, 다양한 철도 관광 상품, 관광열차 운영, 그 다음에 그 IT 취약계층, 그 다음에 경로 고객 우대 서비스,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공기업에서 이렇게 사기업처럼 경쟁사가 확실해서 어떤 경쟁을 이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익 사업들을 하는데 사실 공기업에는 어울리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경쟁 체제에 돌입을 해서 이제 사기업처럼 이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들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 내용들 잘 한번 보시고요. 최근에 나온 기사 내용이기 때문에 다 머릿속에 넣고 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경쟁 체제다 보니까 코레일은 어떤 노력을 할까요? 바로 그 내용이 또 세계일보에 나왔습니다. 경쟁 체제 심각하게 느낀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조직 내에서도 이 경쟁 체제에 맞는 이런 노력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내용이 잘 나와 있는 게 바로 이 신문 기사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일반 그 대기업들이 연초에 전략을 발표를 하고 그런 노력과 똑같은 노력을 공기업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 보시면 경영 고도화, 기술 활성화, 비즈니스 경쟁력, 그 다음에 대대적인 조직 개편, 이런 것들이 다 사기업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인데 이제 공기업도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 특히 코레일은 올해 철저하게 이런 것들을 해 나갈 겁니다. 그 다음에 첨단 IT 기술을 접목한다. 또 혁신, 미래 신성장 사업을 통한 운송체계의 획기적인 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한다. 경쟁체제가 되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야 됩니다. 바로 그런 것들을 잘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대표이사님께서는 홍순만 사장님이신데 이분이 하신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인터넷 같은 데서 보시면 4차 산업, 4차 혁명 이런 얘기들 많이 들으실 겁니다. 언급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경영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미래 비즈니스 시장 선점을 위해 조직과 체질 개선에 나선 것이다. 아마 코레일에 입사를 하시게 되면 이런 것들을 가장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세계 최고의 철도 기업으로 도약하겠다. 그래서 이런 내용 중요하게 그 눈에 다 집어넣으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채용 공고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용 공고는 이번에는 통합직 6급을 뽑습니다. 통합직이란 건 예전에는 전공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직무를 에 따라서 선발을 했는데 이번에는 통합직으로 직렬 및 직무 구분 없이 이렇게 채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공사의 인력 운영, 본인의 전공, 자격, 채용 성적 등을 고려해서 정규직 합격자에 대해서 이제 직무가 부여되는 거죠. 그래서 직무는 나중에 결정이 나는 겁니다. 회사에 의해서. 그 다음에 채용 절차는 서류 전형. 여기서 중요한 건 NCS를 도입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스펙을 가지고 점수를 매겨서 미리 배수를 정해놓고 서류 전형 단계에서 대규모 인원을 탈락시켰죠. 근데 이제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제는 그런 게 아니라 적격자인지 아닌지, 이 적격자는 뭐냐면 이따 보시겠지만 채용 공고에 그 한국철도공사에 적격한 사람들 조건을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거기에 맞는지 안 맞는지만 확인을 하고 배수 없이 서류 전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상당수 지원자들이 통과를 하겠죠. 그러고 나서 가장 많은 인원을 필기시험에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가장 많은 인원이 필기시험에서 탈락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2배수만 합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필기시험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필기 내용은 이따가 좀 살펴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인해서 면접시험 및 인성역량도 필기입니다. 이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합격자에 한해서 인턴, 그 중에서 이제 70%가 정규직으로 합격하는 이런 지금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끝까지 긴장할 수가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서류 전형은 기존 어학 학교 성적 등에 대한 평가를 폐지하고 지원 자격 및 제출 서류에 대한 적격 여부만 확인합니다. 그래서 많이들 좀 지원을 하시고요. 스펙 때문에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 적격자인지 아닌지만 고민하시고 그거에 맞는 서류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채용 경쟁은 이 부분을 좀 잘 보셔야 되는데 자칫하시면 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 개의 채용 유형, 신규 직원 분야, 미래철도 분야, 파업 대체 인력 분야 이렇게 세 가지로 채용을 하는데 아마 이걸 보시는 분들은 이 두 가지에 해당되실 겁니다. 물론 파업 대체 인력이셨던 분도 계시겠지만 주로 이 두 채용 유형에 관심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자격 조건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채용 유형 및 경쟁 직무에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이 얘기. 한 개 유형 및 한 개 경쟁 직무에만 지원 가능하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세 개 유형 중에 하나만 지원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즉 어떤 사람이 나는 신규 직원 분야에만 지원을 할 거야. 이렇게 선택을 하셔야 되고 또 신규 직원 분야 내의 직무 중에 그 중에서도 딱 하나만 지원을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나만 지원 가능합니다. 세 개 중에 하나, 그 다음에 선택한 이 유형 중에 한 직무. 그래서 중복 직무가 있을 경우는 탈락하게 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신규 직원 분야를 보면 240명 뽑습니다. 사실 공기업 치고 많이 뽑는 지금 그런 규모입니다. 대기업 채용 이런데 익숙하신 분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공기업은 많이 뽑는 그 회사 중에 한 명입니다. 그 공기업 중에 한 군데입니다. 그래서 사무영업, 차량, 토목, 전기통신 지원 자격이 이렇게 네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 네 가지 모두 적합해야 됩니다. 그러면 제출 서류까지 확인해서 적격자다 싶으면 서류 전형 통과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사 인사규정 제16조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이 부침은 이따가 이 부침 서류를 어디서 찾는지 제가 그 사이트 내에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근데 이 부침 3을 보시면 결국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 일 없이 탈 없이 살아오셨다 그러면 누구나 적격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2017년 4월 24일부터 인턴 사원으로 근무가 가능한 자. 즉 4월 24일 이후에 수업을 들으시면 안 됩니다. 예전 같으면 나는 졸업 예정자니까 교수님께서 봐주시겠지 해서 혹은 뭐 과제물로 대체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셔서 지원하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취업이 됐다 그러면 교수님께서 그래 취업을 해라. 출근을 해라.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너의 학점을 좀 할 수 있도록 해줄게. 이런 경우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김영란법 때문에 그런 것들이 허용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본인의 상황 잘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세 번째 당연히 남성의 경우 군필 또는 면제자. 그 다음에 4번 2017년 6월 30일 기준 만 18세 미만자 및 정년 60세 초과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50대도 지원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NCS입니다. 그 다음에 우대사항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해당된다 그러면 가산점을 받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사항도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철도 분야입니다. 마찬가지로 112명을 뽑는데 IT, 빅데이터, 디자인, 외국어, PCB, 전차량, 첨단통신, 첨단 제어 즉 전문 직무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원 자격이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아까 좀 전 그 유형에다가 5번 조건이 지금 달려 있습니다. 경쟁 직무별 지원 가능 학과 졸업자. 여기서는 전공이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전공을 해야만 할 수 있는 직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대사항이 있습니다. 전형 절차는 지원하고 서류, 필기, 면접 인성 역량검사, 철도 적성 검사, 인턴십, 역량평가, 정규직 채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조심해야 될 것은 지금 입사 지원서 제출 기간이 딱
3일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미리 준비하셔서 준비하시고요. 되도록이면 마지막 날 지원하시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서버가 다운되네, 연락을 하는데 전화가 안 되네, 그렇게 당황하지 마시고요. 미리미리 저는 첫날 지원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제출 방법은 온라인 접수, 다 홈페이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직무 분석을 해야 되는데, 내가 지원하는 직무는 도대체 어떤 일을 하는지 친절하게 자료가 다 나와 있습니다. 예전에는 뭐 인사면 인사 이렇게 돼 있었는데, 요즘은 아주 세부적으로 능력 단위 위주로 사람을 뽑죠. 그래서 그 직무를 찾아볼 수 있는 곳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코레일을 들어가 보시면, 홈페이지에서 코레일을 쳐보시면 바로 이 화면이 뜹니다. 그러면 공고문 확인을 좀 클릭을 해주세요. 그럼 여기 이렇게 아래로 내려 보시면 2017년도 상반기 코레일 신입사원 채용 공고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희는 이걸 좀 클릭을 하셔야 되겠죠. 이걸 클릭을 하시면 바로 이런 게 나옵니다. 여기 공지사항이 나오는데요. 신입사원 채용 공고에서 여기 보시면 첨부 파일들이 다 있습니다. 채용 공고문이 있고요. 직무소개서 있고 자기소개서 양식까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직무에 대해서,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직무에 대해서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이 파일을 클릭을 하시면 되겠죠. 이 파일을 클릭을 하시면 지금 공고에 떠 있는 직무에 대해서 자세하게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이건 뭐냐면 NCS를 도입한 공기업에서는 전부 다 채용 공고를 이런 식으로 냅니다. 게다가 직무가 똑같다, 채용 공고 내용 똑같습니다. 이유가 왜 그렇죠? NCS라는 건 나라에서 정한 직무에 대한 표준입니다. 그러니까 공기업도 자체적으로 채용 공고나 직무 기준을 마련을 하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정한 그 NCS 표준에 따라서 사람을 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무에 따라서 채용 공고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지금 뽑는 부분에 대해서 이걸 지금 보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세 분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분류가, 그래서 경영기획, 마케팅 전략기획, 고객관리, 사무행정, 이 내용으로 지금 사람을 뽑는 겁니다. 그래서 기관 주요 사업까지 나와 있고, 직무 수행 내용, 전형 방법, 일반 요건, 교육 요건, 이렇게 채용 공고에 친절하게 잘 나와 있고, 특히 이 직무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직무가 어떤 일을 하는지 지식, 기술, NCS는 뭐냐면 직무에 대한 그 내용을 지식, 기술, 태도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역량을. 그래서 보시면 필요 지식, 기술, 여기도 보시면 뽑는 직무, 아까 앞에서도 보셨듯이 이 뽑는 직무, 여기에 해당되는 지식 다 있죠. 그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경영계획에 지원을 한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 세 번째 직무수행 태도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직업기초능력 중에서 이번에 이 시험을 본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이트까지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셔서 지식기술 태도를, 내가 이번에 지원하는 직무에 대한 지식기술 태도를 찾으셔서 거기에 맞게 자소서를 쓰시고 면접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필기시험도 직업기초능력 10가지인데 이번에 보는 시험이 몇 과목인지 찾으셔서 그 과목만 집중적으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필기는 어떻게 준비하고 면접은 어떻게 준비할지 합격 전략에 대해서 살펴볼 시간입니다. 우선 여러분들은 필기시험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아까 앞에서 보시니까 필기시험에서 2배수만 남깁니다. 필기시험에서 대부분 탈락을 합니다. 자, 저는 이런 표현 잘 쓰지 않는데 뭔가를 걸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필기시험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제일 먼저 그 취업 준비생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일단 서점을 가십니다. 서점을 가서 이번에 보는 뭐 의사소통 능력, 뭐 수리 능력, 이런 거에 해당되는 직업기초 능력, 직무수행 능력과 관련된 문제집을 사십니다. 근데 물론 그것도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그것보다 먼저 공부를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기본적인 사항 먼저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이틀이면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도 지금
필기시험은 세 과목입니다. 문제 해결 능력, 수리 능력, 의사소통 능력. 이 교과서가 어디 있냐? 일단 ncs.go.kr 홈페이지를 들어가시면 제일 먼저 이 그림이 나옵니다. 그랬을 때 저희는 자료실에 들어가겠습니다. 자료실에 들어가 보시면 자료실에 일반 자료실에 직업기초 능력 파일 밑에 학습자용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로그인 없이 다운로드 받으시면 10과목에 해당되는 교과서가 나오는데 저희는 문제 해결 능력, 아까 수리, 의사소통 세 가지만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근데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그 파일이 200페이지나 돼서 처음부터 겁을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실 필요가 없이 의사소통 능력이 200페이지인데 맨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총괄평가 문제가 25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25문제 뒤에 보면 정답 및 해설까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유형이 다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에 내용을 읽고 무엇에 대한 정의를 설명한 것인지 쓰시오. 그래서 이 내용은 아주 기초적인 내용인데 25문제를 풀다 보면 너무 쉽다 이렇게 생각이 드실 건데 그렇다고 해서 안 푸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풀고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10% 정도가 여기에서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난이도 높은 문제에서 틀려야지 낮은 문제에서 틀리시면 안 됩니다. 높은 문제, 난이도가 아주 높은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틀리기 때문에 순위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근데 난이도가 낮은 문제는 틀리면 순위가 밑으로 확 떨어지죠. 그래서 이 직업기초 능력 총괄평가 문제 25문제는 반드시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푸셔야 될 게 이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문제 유형. 여기 보시면 지문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예전에 그 대기업 직무적성검사 공부를 할 때 언어 영역에 해당되는 이런 문제 샘플이 있습니다. 이 샘플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 2015년 4월과 8월에 정부에서 문제 샘플 200문제를 자료실에 올려놨었는데 그 내용, 그 문제가 지금은 자료실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취업학교에서는 이 동영상 밑에 보시면 이 문제 샘플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유형도 꼭 풀어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서점에 가셔서 난이도가 좀 높은 문제, 기출문제나 이런 것들 중심으로 풀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서는 교과서 문제, 샘플 문제, 그 다음에 서점에 있는 난이도가 높은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면접시험을 보러 간다. 그랬을 때 코레일 인턴사원으로서의 자세, 열정 및 마인드, 직무 능력 등을 종합평가한다고 그러는데 결국은 NCS 방식에 대해서 보게 되겠죠. NCS 면접 방식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첫 번째는 경험 면접이라는 게 있습니다. 경험 면접은 이런 식으로 경험에 대해서 묻습니다. 이런 질문을 뭐라고 하냐면 시작 질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작을 딱 던집니다. 예를 들면 세부적인 절차와 규칙에 주의를 기울여 실수 없이 업무를 마무리한 경험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 지금 나오는 이 시작 질문 5가지는 직업윤리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공기업에 지원하는 사람들은 직업윤리가 다른 사람들보다도 누구보다도 투철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직업윤리를 같은 과목을 가지고 경험 면접을 보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 질문을 던진 다음에 예를 들어서 남들이 신경 쓰지 않는 부분까지 고려하여 절차대로 업무를 수행하여 성과를 내신 경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그러셔야 되겠죠. 예, 저는 몇 학년 몇 학기 때 뭐 어디 인턴이나 아르바이트, 뭐 행정조교 이런 걸 할 때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때 이렇게 끝까지 제가 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면접관들이 여러분들이 답변하는 데 대해서 후속 질문들을 던집니다. 그 후속 질문이 뭐냐면 바로 후속 질문 STAR 요 4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때 상황은 어땠냐? 그때 당신이 맡은 역할이나 뭐 태스크는 어땠냐? 특히 T 같은 경우는 타겟이라고 해서 그때 당신은 어떤 목표를 수립했냐? 이런 것들을 묻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당신은 어떤 행동을 했고 그 결과 어떤 리절트를 얻었냐?
이거를 후속 질문으로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 바로 NCS의 경험 면접입니다. 다 이런 식으로 면접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뭘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겠어요? 바로 자기소개서입니다. 자기소개서 혹은 경험기술서 혹은 지원서에 쓴 경력사항, 경험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시작 질문과 후속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직무, 여기 보시면 코레일 인턴 사원으로 자세 열정, 그 다음에 직무 능력 등을 평가한다. 직무 능력은 어디서 질문을 찾으셔야 되냐면 여기 보시면 나는 만약에 아까 보니까 경영기획을 지원을 하는 거예요. 아까 채용 공고에 보시면 경영기획에 대한 지식기술 태도가 있었죠. 근데 그 안에 보시면 수행준거라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자기소개서 부분에서 수행준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소개서 편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수행준거가 어디에 있는지 NCS 홈페이지에 있는지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그 수행준거가 바로 여러분들 이 직무 능력 등을 평가하는 면접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수행준거가 질문이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바로 NCS 홈페이지에 다 있습니다. 이걸 찾는 부분은 자기소개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성 역량 검사라는 걸 본다고 합니다. 특히 인성 성격적 특성에 대한 검사. 역량은 어디서 평가되냐? 아까처럼 직무 능력 이런 데서 평가가 되고, 여기 보시면 인성 성격적 특성. 그냥 통칭해서 제가 인성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그 예전에 그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 보시던 인성검사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인성검사를 통해서 기업은 뭘 평가하냐면 여러분들의 인성을 평가를 하는데 그 내부의 구조를 보시면 여러분들 뭐 OX를 치거나 매우 그렇다 아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척도로 이렇게 체크를 하다 보면 제일 먼저 신뢰도 점수, 인성 점수가 나옵니다. 신뢰도 점수가 뭘까요? 거짓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절대로 거짓말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인성 점수가 다 100점 만점에 이렇게 점수가 매겨져서 보통, 뭐 적합, 부적합 이런 식으로 평가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많은 것들, 여러분들의 어떤 성격적인 부분, 인성적인 측면이 다 이렇게 그래프로 올라가게 됩니다. 각각의 다 점수가 나오게 됩니다. 이 중에서 심각하게 떨어지는 게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탈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인성검사나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 이런 좋지 않은 성향까지도 평가를 하게 됩니다. 점수가 다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점수가 높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또 여기서 탈락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에서 여러분들을 탈락시키는 그 조건들은, 기준들은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에서 인성 역량 검사에서 점수를 잘 맞기 위해서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거짓말을 하면 들통나게 돼 있습니다. 이 인성검사 내에는 허구응답 필터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똑같은 문항인데 말을 약간 바꿔서 문제를 떨어뜨린 다음에 여러 번 나오게 합니다. 다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머리를 쓰게 되면 나중에 가서 헷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솔직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조심하셔야 될 것은 빈도부사에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화가 나면 물건을 던지고 싶을 때가 있다. 이거 동그라미 치시면 여러분들은 이 사람은 공격적 충동이 있구나. 그래서 아마 감점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거에 대해서 X를 칩니다. 근데 쭉 풀다 보니까 또 밑에 가서 나는 한 번쯤은 화가 나서 물건을 던진 적이 있다. 그랬을 때 그렇죠. 한 번쯤은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거든요. 근데 이 빈도부사에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 한 번 던졌으니까 앞으로 또 던지겠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빈도부사를 빼고 나는 물건을 던진 적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던진 적이 없다 그러면 앞으로도 난 던진 일이 없을 것이고 지금도 그럴는 생각이 들 때가 없다
이렇게 일관성을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 보시면 성격적 특성에 대해서 나온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 혹시 MBTI나 디스크, 애니어그램 이런 거를 진단받아 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거기에 보시면 예를 들어서 디스크를 보면 네 가지죠. D형, I형, S형, C형. 거기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 네 가지 유형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그 체크를 하는 게 있죠. 나는 활발하다. 나는 뭐 방 안에 있는 것이 좋다.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게 있는데 그런 항목도 이 안에 지금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이 진단을 한번 해보시고, 주로 디스크 유형이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디스크 진단 같은 걸 해보신 다음에 내가 내 직무에 맞는 유형으로 나오는지 판단해 보시고, 그러니까 미리 한번 체크해 보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그 합격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상황을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건 빨리 자기소개서 작성을 해 놓으시고요. 그 원서 접수 시작이 됐을 때 바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먼저 준비를 해 놓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셔야 될 건 필기시험 준비입니다. 아직 시간 꽤 많이 남았습니다. 마음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필기시험 준비부터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저는 이제 다음 편 자기소개서 작성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